아내를 떠나보낸 뒤 현수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빈집에 홀로 앉아 하루의 끝을 견디던 그에게 유일하게 이어진 인연은 전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렵게 생활을 부탁했고 현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내에게 했던 약속처럼,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정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조용한 세월을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현수가 가장 힘든 날을 맞고 있던 어느 날,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모님의 집에서 발견된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현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장모님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수의 집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가 적힌 메모, 손때가 닿은 머그컵까지. 시간이 흘렀어도 그 흔적들은 그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닷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현수는 습관처럼 불을 켜고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조용한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한가운데 아내가 쓰던 쿠션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쿠션을 들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보, 오늘도 그냥 그럭저럭이야. 사진 앞에 앉아 낮게 중얼대는 그의 목소리엔 묵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혼잣말은 어느새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의식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마음 한편이 이유 없이 불안했다. 막연하지만 묵직한 예감.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장모님. 현수는 잠시 멈칫했다. 장모님은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다. 딸을 잃고 난 이후로는 더욱 조용해졌고 사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극도로 조심해왔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떨려 있었다. 현수야, 미안한데 잠깐 좀 볼 수 있을까? 숨을 골라가며 이어지는 목소리는 뭔가 말하지 못한 사정을 품고 있었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그제야 현수는 계속되던 불안감의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지금 갈게요. 금방 가요, 장모님. 장모님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3층에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현수는 장모님의 변한 모습을 떠올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장모님은 몇 년이 단숨에 더 늙은 듯 보였다. 어깨는 더 굽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다. 문을 열자 장모님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휴, 바쁜 사람 불러서 뭐하니? 괜히 오라 그랬지. 그러나 떨리는 손끝은 감춰지지 않았다. 현수는 말없이 장모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장모님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마치 한숨처럼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요즘 생활이 좀 많이 빠듯해서 약값도 밀리고 전기요금도.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섞인 낮은 목소리였다. 평생 강단 있게 살아온 장모님은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 그런 말 왜 이제 해요? 제가 있잖아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어머니 아내가 있었으면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잠깐 멈춘 뒤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내의 이름을 꺼내는 일은 아직도 두 사람에게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닿아 있는 상처가 깊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장모님의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반찬도 몇 가지 남지 않았고 김치조차 바닥이 보였다. 이렇게 두고 혼자 버티셨네 진짜. 그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 뒤에서 장모님이 작게 말했다. 네가 힘든 건 알고 있는데 나까지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힘든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건 말해줘야죠. 현수는 장모님 몰래 사온 반찬과 식료품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다. 앞으로 뭐 필요하시면 바로 말하세요. 약이든 생활비든 뭐든. 그 말에 장모님은 결국 눈물을 훔쳤다. 정말 내가 너 같은 사위를 둔 게 큰 복이다. 가볍게 떨리는 장모님의 손을 현수가 살며시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그 떨림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은 유난히 흐릿하고 멀게 보였다. 문득 아내가 생전에 했던 부탁이 떠올랐다. 우리 엄마나 없으면 혼자 못 살 거야. 꼭 잘 챙겨줘. 그 약속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수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장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사랑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현수와 장모님의 관계도 그렇게 조용히 모양을 바꾸며 이어지고 있었다. 현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은 두 사람의 인연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조용한 밤, 아무도 모르게 한 남자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단단히 다져지고 있었다. 장모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마음먹은 뒤부터 현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장모님의 동네로 향했고 장보기 메모를 적어두는 습관도 생겼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장모님을 챙기는 리듬을 다시 찾고 있었다. 장모님 집에 처음 정기적으로 들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이었다. 우산을 털고 신발을 벗자마자 곧바로 반겨오는 건 오래된 집 특유의 눅눅한 냄새였다. 장모님은 마른 기침을 하며 주방에서 나왔다. 어휴, 또 왔어? 바쁜 사람이. 오늘 비 와서 혹시 더 불편하실까 봐요. 저녁은 드셨어요? 먹긴 했다만 네가 올 줄 알았으면 뭐라도 해놓는 건데. 장모님은 말끝을 흐리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혼자 보내는 밤이 많다 보면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기 마련이었다. 현수는 장바구니를 꺼내 놓았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무조림이랑 미역국 재료도 샀어요. 요즘 속이 쓰리시다길래. 장모님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라. 나도 눈치가 있어. 내가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둘이 힘든 게 낫죠. 어머니만 힘드는 건 제가 더 싫어요. 그 말에 장모님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참, 너는 참 자상한 놈이야. 따뜻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오래된 집안을 한순간 환하게 만드는 듯했다.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현수가 오는 날이면 장모님은 간단히라도 무언가를 해두려고 했고 현수는 그걸 절대 티나게 칭찬했다. 이거요?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와 솜씨가 아직도 그대로시네. 에이 무슨. 그냥 대충 끓인 거야. 넣으니깐 뭐라도 있어야 하잖아. 이렇게 잘하시면서 또 겸손하시네. 입만 살아가지곤. 장모님은 퉁명스러운 듯 말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늘 알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밤이면 장모님은 자주 멍하니 창을 바라보았고 방 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아직도 놓여 있었다. 현수가 물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장모님은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알았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요. 장모님은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털어놓았다. 딸이 떠나고 아직도 그 애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밤엔 더 그렇고. 현수는 그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도 여전히 아내가 부엌에서 말 걸 것 같은 착각을 자주 했다. 상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남긴 흔적은 비슷한 법이었다. 어머니도 저도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중인가 봐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와서 그나마 드라마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래. 안 그랬으면 나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현수는 다시금 다짐했다. 아내와의 약속 때문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면 서로 붙잡아줘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장모님은 뜻밖의 요청을 했다. 현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장모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너희 아내 산소 좀 다녀오고 싶은데 혼자 가려니 자신이 없더라. 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먹먹해졌다. 장모님은 딸의 묘를 거의 1년 가까이 찾지 못했다. 감정이 너무 요동쳐서 다녀오면 며칠을 앓고 누웠기 때문이다. 같이 가요, 어머니. 같이 가면 괜찮아요. 그래, 미안하다. 왜요?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그 주말 두 사람은 아내의 산소를 찾았다. 장모님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미영아, 너 없는 세상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현수는 장모님이 흐느끼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성한 듯 성하지 않은 어깨, 억지로 참아보지만 결국 자꾸만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다. 현수도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어머니 잘 계실게요. 걱정 마. 장모님은 잠시 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그래도 숨쉬고 산다. 묘지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짧고 뜨거운 온기가 흘렀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한 달, 두 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장모님은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밝아졌고 종종 현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다. 현수야, 오늘 김치찌개 했는데 와서 저녁 먹을래? 그럼요. 금방 갈게요. 장모님도 현수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던 이상한 변화도 있었다. 장모님이 가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문 쪽을 보곤 했다. 전화를 받기 전 뜸을 들이거나 갑자기 말끝을 흐릴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정 기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빈틈이 자꾸 걸렸다. 그리고 장모님이 종종 말했다. 어머니가 너한테 평생 갚을 게 많다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현수는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장모님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겨울밤 장모님 집을 나서려던 현수에게 장모님은 갑자기 손을 붙잡았다. 현수야. 조용한 부름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래전에 마음을 놓았을 거다. 현수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에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 서로 챙기면서 살아요. 장모님은 눈물을 참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현수와 장모님은 서로에게 남은 가족이 되어 있었다. 미영의 흔적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일상 속에서도 장모님의 깊은 마음속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몇 년 뒤 현수의 인생이 가장 무너진 날, 그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모님과 현수가 서로를 챙기며 지낸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다. 그 시간 동안 둘 사이에는 혈연을 넘어선 정이 자라났고 함께 보내는 매주 몇 번의 저녁은 서로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상실감 속에서 장모님은 현수에게 딸의 모습을 본 듯했고 현수는 장모님에게 아내에게서 느꼈던 따뜻함의 잔향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모님의 행동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걸렸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장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어떤 사람과 통화하는 듯 낮게 떨리고 있었다. 그게 내가 아직 아니, 조금만 더 시간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장모님은 놀란 듯 말을 끊었다. 아, 끊어. 지금 사람 왔어. 현수는 복도에 멈춰 서 있었다. 혹시 자신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나 싶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다. 장모님은 기억보다 더 놀란 표정이었다. 얼굴에는 가시지 않은 당혹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어휴, 현수야. 갑자기 와서 놀랐다. 들어와. 현수는 신발을 벗으며 넌지시 말했다. 아까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방해한 건 아니죠? 장모님은 손을 저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평소보다 어딘가 어색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예전 친구랑 잠깐 얘기한 거야. 하지만 장모님은 식탁에 놓인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습관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말수가 적었다. 현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요즘 일은 어때? 피곤하지 않아? 장모님이 먼저 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요? 나야 뭐 그럭저럭 버티지. 말은 가볍지만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현수는 그녀가 숨긴 어떤 무게가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장모님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안 된 듯해 더 묻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종종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곤 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멈춘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하루는 현수가 먼저 물었다. 어머니, 뭐 고민 있으세요? 장모님은 손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다. 나이 먹으면 괜히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져.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장모님이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종종 누군가의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를 낮추고 부엌으로 들어가 속삭이듯 얘기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모님이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 있었다. 가끔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두려워서. 그 말은 마음속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날 주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현수가 장모님 집을 방문하려 했는데 전화를 받아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낯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장모님은 평소 연락이 뜸한 사람이 아니었다. 현수는 급히 장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갈게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집안은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고 거실에는 누군가 방금까지 있었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컵에 반쯤 남은 미지근한 보리차, 소파에 놓인 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약봉지들. 하지만 정작 장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현수는 방을 하나씩 확인했지만 없었다. 그때 방 한쪽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흰 봉투 위에는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현수에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봉투를 열기 전부터 왠지 모를 두려움이 손끝까지 번져왔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내부에는 가지런히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장모님의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현수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도와줄 줄 몰랐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말해야 했던 게 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글로 남긴다. 현수는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읽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장모님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요즘 들어 불안해하고 멍하니 있던 이유, 숨기고 있는 듯한 수상한 행동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져 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퍼즐이 완성될수록 마음 한편의 싫은 예감이 점점 더 뚜렷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수는 편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안 여기저기를 확인했지만 장모님이 남긴 흔적은 너무나 말랐고 조용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작게 흘러나온 현수의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그날 밤 현수는 처음으로 장모님이 자신에게 완전히 말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느꼈다. 그 비밀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병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의 무언가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했다. 몇 년 뒤 현수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을 맞게 되었을 때 장모님이 숨겨온 그 진실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장모님이 사라진 그날 이후 현수의 일상은 완전히 뒤틀렸다.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을 삼켜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날 밤을 시작으로 현수는 매일 같은 악몽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면 손끝이 차갑게 얼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장모님이 남긴 편지의 첫 문장이 계속 귀에 울렸다. 현수야, 미안하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그 다음날 바로 장모님의 집을 다시 찾았다. 집안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어제는 보이지 않던 작은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식탁 한쪽 모서리, 손으로 잡고 실수로 세게 누른 듯 종이가 눌린 자국. 그 아래에 살짝 삐져나온 서류 한 장. 현수는 천천히 당겨 꺼냈다. 병원 검사서. 장모님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 멈춰섰다. 종이를 펼친 순간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일상이 뒤집혔다. 악성 종양, 진행 단계 3기. 적극적인 치료 필요. 환자는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연기함. 어머니, 이런 걸 왜 혼자. 그는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장모님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날들, 약봉지를 숨기려던 순간들, 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추고 몰래 방으로 들어가던 모습, 모든 것이 설명됐다. 장모님은 아프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현수는 주저앉을 듯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서류 아래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이 돈은 아직 마련을 못했네요. 일단 생활비가 우선이라 치료를 미뤘어요. 메모 끝에는 장모님의 글씨로 작은 계산이 적혀 있었다. 월세, 전기요금, 약가, 병원 예약금, 그리고 크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한 줄. 현수에게 빌린 돈. 현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단 한 번도 장모님을 빌려주는 존재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저 가족을 돕는 것뿐이었는데 장모님은 그것마저 마음 깊이 부담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를 들고 나온 현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접수처 직원에게 장모님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잠시 검색을 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최근에는 오신 기록이 없네요. 예약은 여러 번 하셨는데 다 취소되셨어요. 취소요? 혹시 이유는? 직원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통 비용 문제로 취소가 많으셨죠. 현수는 힘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람이 아프면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은데 장모님은 그마저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었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난 왜 몰랐던 걸까? 그날 밤 현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여보, 나 진짜 바보 같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고여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는 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혹시 현수 씨 맞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잠시 숨을 고르는 기척이 들리고 이어서 들린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예요. 장모님께서 며칠 전에 이곳을 다녀가셨어요. 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모님이요?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날 장모님께서 몹시 지친 모습이셨고 혹시 가족에게 부탁할 곳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이 필요할까봐 남겨진 번호로 전화드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현수의 심장을 잔인하게 후벼 팠다. 장모님이요. 오늘 오전에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기던 순간 현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장모님은 단순히 집을 잠시 비운 것이 아니다. 장모님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그 길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현수는 곧장 복지관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복지관 직원이 건네준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손에 쥐게 된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그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현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더는 힘들게 할 수가 없어서. 문장을 읽는 순간 현수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다. 장모님이 남기려 했던 진짜 비밀, 그저 생활고나 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위에게 짐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를 아주 먼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메모를 줍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디 계시든 제가 찾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이어질 거대한 진실을 향해 그를 서서히 끌고 가고 있었다.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졌다가 회복한 뒤부터 현수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안 장모님은 연신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빛은
예전보다 한층 창백했고 걸음도 더 느려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내내 현수는 알아채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이런 표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며칠 동안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 말대로 특별한 원인은 찾지 못한 채 퇴원했다. 하지만 현수는 장모님이 단순히 지친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작은 기침 한 번까지도 신경이 곤두서는 자신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빈자리를 떠올렸다. 누군가가 사라지기 전에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들. 그는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퇴원 후 장모님은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다. 전화도 부탁도 작은 하소연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걱정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수는 장모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현수야, 내일 시간 좀 괜찮으면 들릴 수 있을까? 요청이라기보다 조심스러운 부탁에 가까운 말투였다. 현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장모님 집을 찾았을 때 현수는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 문이 열리자 장모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고 집안도 정리정돈이 꼼꼼하게 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한 듯한 분위기였다. 현수야, 와줘서 고맙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고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현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요즘 너무 조용하셔서 걱정됐어요. 장모님은 말없이 소파를 가리켰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꺼내놓지 못한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골랐다. 현수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현수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이라니요. 장모님은 테이블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흰색 봉투는 오래 보관된 듯 모서리가 약간 달아 있었다. 이걸 보관해줬으면 한다. 현수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열지 말고 정말 내가 힘든 날이 오면 그때 열어라. 현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가벼웠다.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정도의 무게였다.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을 보니 함부로 묻거나 열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다.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런 걸 맡기세요? 장모님은 조용히 웃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늘 받기만 했잖니. 이건 그에 대한 마음이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열어라. 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장모님은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미안해하고 작은 것도 크게 갚으려 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은 더 낯설고 더 무거웠다. 알겠어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장모님은 안도의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됐다. 둘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저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현수는 설명할 수 없는 이별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해서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봉투는 함께 걸어가는 듯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정말 필요할 때 열어라.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현수는 집 현관문을 닫으며 다시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넣었다.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모님의 모습은 그가 몇 번이나 떠올리게 만들 만큼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현수는 장모님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언젠가 비슷한 얼굴을 본 적 있었다. 아내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표정.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다 말할 수 없어 마음속에 묻어둔 표정. 현수는 눈을 감고 이불을 끌어당겼다. 무슨 뜻이었을까 진짜.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날 밤 현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장모님의 편지를 읽은 날 밤 현수는 단 한숨도 깊게 잠들지 못했다. 짧은 문장 몇 줄이었지만 그 말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정말 필요할 때 써라. 그 한 문장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아 있었다. 어쩐지 예언 같기도 하고 다정한 유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정말 필요한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가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이 불리지 않기만을 바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버틴 세월이 있는데 자신은 아닐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다. 그러나 팀장의 표정이 그를 부르는 순간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다. 김현수 씨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건네는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현수 씨, 죄송하지만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현수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근무일 정산 일정. 현실 같은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언제까지 정리하면 됩니까? 힘겹게 내뱉은 말이었다.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딱 한 달. 모든 걸 정리하기엔 너무 짧고 마음을 추스르기엔 너무 잔인한 시간이었다.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저 세상이 조금 기울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버스가 지나가고 건물들이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모든 게 낯설고 멀게만 보였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현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다리가 풀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 이게 뭔 일이야. 아내가 떠나고 장모님마저 떠나고 이제는 일까지 사라졌다. 버텨야 할 이유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그는 집과 취업 사이트만을 오갔다. 임시직이라도 단순 노동직이라도 뭐든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죄송하지만 60대 분은 조금. 저희는 체력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거절 메일만 쌓여갔다. 면접조차 불러주지 않았다. 하루는 우편함 앞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집어들었다. 금액을 보며 한숨과 함께 마음이 저릿하게 내려앉았다. 딱 그 순간 장모님의 목소리가 스쳤다. 정말 필요할 때 열어라. 현수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처럼 부드럽고 가벼웠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맡기셨을까? 그는 봉투를 조심히 열었다. 안에는 얇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이미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 마음이 담기기엔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통장 사이에 끼워진 작은 메모.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다. 내가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이걸로 조금만 편해져라. 문장은 짤막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장모님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현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 왜 떠나기 전에 이런 걸 말도 안 하셨어요? 장모님의 조심스러운 미소, 미안함을 감춘 듯한 눈빛, 마지막 날 서툴게 준비한 모습들.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그 돈으로 당장 급한 고지서부터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남겨둔 마음을 허투루 쓸 수 없어서. 며칠 뒤 동네 작은 카페에서 가벼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나이는 조금 걱정됐지만 사장은 그를 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성실하신 분이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어쩐지 큰 위로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카페에서 일한 첫날 그는 따뜻한 차를 내리면서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났다. 예전 어느 날 장모님이 자신에게 건넸던 말이 있었다. 사람은 따뜻한 걸 마시면 마음도 조금 풀리는 거야. 손님에게 건넨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그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장모님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여전히 현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이 조용한 일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진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민수는 결국 병원 기록실을 다시 찾았다. 담당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집요함과 간절함을 느꼈는지 결국 오래된 문서 보관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주었다.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에는 보호자 확인 필요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민수는 봉투를 열기 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안에는 오래된 진료 기록, 연락처, 메모, 그리고 한 장의 진술서가 들어 있었다. 진술서에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의 서명 끝에는 흐릿하게 덧붙여진 문장이 있었다.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짧은 문장이 민수를 멈춰 세웠다. 아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이름 없이 어떤 사연도 없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민수는 곧장 담당자에게 그 남성의 소재를 물었지만 기록에는 오래된 연락처 하나만 남아 있었다. 오래된 번호였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전화기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끊겼고 다시 걸어도 똑같았다. 민수는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혹은 한국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남겨진 메모 속 주소를 확인하고 곧장 준비를 시작했다. 비록 25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마지막 조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찾아야 했다. 아들의 삶이 끝난 순간을 곁에서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민수는 더 이상 모른 채 살 수 없었다. 주소는 낡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오래된 동네였다.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에 살던 분은 몇 년 전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민수는 그 요양병원 이름을 받아 적고 다시 길을 나섰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기록을 검색하더니 조용히 한쪽 방을 가리켰다. 지금은 말수가 거의 없으세요. 그래도 면회는 가능합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노인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 속 진술서를 펼쳐 보이자 노인의 시선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25년 전 그 사고 기억하시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아이 마지막에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겨우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찾더군. 그 한 문장은 민수의 안쪽에 숨죽이고 있던 무너짐을 한순간에 터뜨렸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깊게 파묻어 있던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노인은 이어서 아주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웃었어요. 누군가 올 거라 믿는 아이처럼. 그 말이 민수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다. 아들이 혼자 두려움 속에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슬픔과 안도 사이에서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민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때 제 아들이 하던 말 혹시 더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 말도 아주 천천히 꺼냈다. 아빠는 꼭 온다고. 방안이 고요해졌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실. 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지금에서야 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노인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마치 말해야 할 것이 더 있다는 듯한 오래 묵은 비밀의 기척이 있었다. 노인은 민수의 눈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했다. 창밖의 바람소리만 방 안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민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이 몇 분을 서둘러 망칠 이유는 없었다. 노인은 작게 한번 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손끝을 무릎 위에서 조심스레 모았다. 그날 사실 난 거기 우연히 있던 게 아니었어. 이 한 문장이 방 안의 온도를 바꾸었다. 민수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그 아이를 내가 지켜보라고 부탁받았거든. 노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바스러질 듯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뜻밖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에게서? 왜? 노인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오래 망설이다가 어렵게 이름을 꺼냈다. 당신 아내분에게서 말이야. 민수의 손이 순간적으로 무릎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아내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 노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사고가 나기 며칠 전 부인께서 나한테 찾아왔었어. 혼자였지. 아들을 혹시라도 못 지킬까봐 불안해 보였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노인을 바라봤다. 아내는 평소 어떤 걱정도 티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에게 걱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웃음을 짓던 사람이었다. 부인께서 그러더군. 요즘 교통사고가 많으니 학교 근처에서 아이를 한 번씩 봐달라고. 그저 멀리서라도 혹시 사고가 나면 바로 도와달라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침대 곁에서 흔들리는 탁자 위의 작은 수첩을 바라보았다. 그 부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노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민수는 그 말에 단숨에 가슴이 조여왔다. 아내가 그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노인의 표정이 말하는 무게가 더 컸다. 사고가 난 그날 난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 부인이 부탁한 거라서 늘 그 길목을 돌아 학교 쪽을 지나갔지. 그런데 사고가 난 걸 보고 뛰어갔어. 노인의 말은 더디게 그러나 정확하게 이어졌다. 이미 차는 멈춰 있었고 그 아이는 도로에 누워 있었어.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내가 먼저 아이 손을 잡았지.
민수는 그 장면을 눈앞에 그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 붙잡았던 손. 그 손이 바로 눈앞에 이 노인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천천히 내려다봤다. 마치 그날의 온기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듯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이가 울지 않더군.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오히려 아빠 금방 올 거죠? 라고 묻더라. 민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이 들끓는 듯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그 말을 듣고 난 도저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 이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있는 걸 깨뜨릴 용기가 없었지. 노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그 순간 민수는 그동안 노인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대답해줬네. 노인의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맺혔다. 그래,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말했어.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민수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지만 목구름은 쉽게 삼켜지지 않았다. 그 순간 아들은 두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누군가가 아버지가 올 거라고 말해주었다. 아들은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후 부인께 찾아가 사과를 드리려고 했지만 노인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이미 병을 앓고 계셨더군. 그마저도 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민수는 머리를 숙였다. 아내는 아들이 떠난 뒤 단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노인은 승객처럼 작아진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다. 부인께선 당신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 당신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까봐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당신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봐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듯 말했어. 민수의 손이 무릎에서 떨렸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심장을 조이는 듯했다. 노인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진술서를 가리켰다. 그 문서에 내가 이름을 남긴 건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찾으러 올 거란 생각 때문이었어. 그때는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노인의 눈에는 아직도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표정도 있었다. 아드님은 편안했어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말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가에 흐르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25년 동안 가슴속 깊이 응어리처럼 박혀있던 고통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실이란 아프지만 모르는 것보다 훨씬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마지막 순간 혼자가 아니었고 아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침묵했고 한 노인은 평생의 죄책감을 짊어진 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25년 만에야 연결된 이 조각들은 이제 하나의 진실이 되어 민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